여러분,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무겁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굴레를 떠올리실 겁니다. 개인의 빚도 그러한데 국가의 빚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5경 2천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1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빚을 모두 합치면 무려 43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 3배나 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도대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이 천문학적인 이자를 받아가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를 겁니다. 모든 채권자를 추적하고 이자 지급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외계인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빚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300년 동안 4명의 은행가들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빚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피할 수 없으며 오직 소수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영원히 돈을 빌리고 이자는 끝없이 위로 흘러가며 이 덫을 설계한 자들은 모든 거래, 모든 위기, 모든 구제금융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명백히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회의는 실제로 열렸고 관련 헌장들은 존재하며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일단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나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시작, 이 거대한 덫이 처음 놓였던 1694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엔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인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패터슨 이전 시대의 왕들은 원시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나 상인에게 가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쟁에서 지거나 세수가 마르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의 빚은 일시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 상환되거나 혹은 파산을 통해 청산되는 끝이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패터슨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국왕 윌리엄 3세의 국고는 텅 비었고 세금만으로는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과거의 채무 불이행 기록 때문에 아무도 왕실을 믿고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패터슨이 나타나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상인들을 모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12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여기에는 혁명적인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그 원금은 절대 갚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연 8%의 이자를 영원히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패터슨과 그의 동료들은 이 영구적인 계약을 관리할 새로운 기관, 바로 영란은행을 설립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금을 영란은행에 넘겼고 영란은행은 이를 다시 정부에 빌려주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세금을 통해 이자 지급을 보증했습니다. 즉, 영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한 은행가들은 매년 8%의
안정적인 수익을 영원히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대출의 대가로 받은 은행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교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자가 붙는 돈의 등장이었죠. 이것은 금보다 안전하고 유연하며 수익성 높은 자산이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패터슨의 계획을 승인했을 때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부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빚은 더 이상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은행가들에게는 천재적인 발상이었고 납세자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미래 세금 수입의 일부를 영원히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영란은행은 더 많은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금이 아니라 정부의 빚 그 자체를 담보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빚으로부터 돈이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이 빌릴수록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빚이 곧 통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이 청사진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정부는 끝없이 돈을 빌리고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절대 갚지 않습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순간 시중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어 경제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모두 이 영구부채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1800년대 초 빚은 유럽 제국주의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는 복잡했습니다. 대출은 사적으로 협상되었고 이자율은 제각각이었으며 오직 소수의 엘리트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부 부채를 산업화시킨 남자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등장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원래 프랑크푸르트의 평범한 환전상으로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에 이르러 5형제는 런던, 파리, 빈, 나폴리 등 유럽 주요 도시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거미줄 같은 망 덕분에 그들은 어떤 정부보다도 빠르고 은밀하게 자금과 정보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혁신은 대출이 아니라 유통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 유통시장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 빚은 하나의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로스차일드는 그 중간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며 투자자들은 이자가 지급되는 안전한 거래 가능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진정한 힘은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직후 그는 런던의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고 시장은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 공황에 빠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그는 헐갑에 시장에 나온 모든 채권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곧이어 영국의 승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채권 가격은 하늘로 치솟았고 로스차일드는 운이 아닌 정보의 흐름을 지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1820년대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금융계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어떤 정부든 돈을 빌리려면 그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고 통제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은 국가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이전에는 왕이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자 한 국가의 디폴트는 전 세계 투자자, 은행, 기관들의 네트워크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연쇄 폭탄이 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제 단순히 영구적인 것을 넘어 피할 수 없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서양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거대한 산업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중앙은행도 없었고 화폐 공급은 금에 묶여 있었으며 이기를 관리할 중앙권위가 부재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J.P. 모건입니다. 1907년 미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도산했으며 공포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시스템을 구할 중앙은행이 없자 J.P. 모건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은행가들을 자신의 맨해튼 저택 도서관에 가두고 각자의 사재를 털어 시스템 붕괴를 막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모건은 경제를 구했고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에는 중앙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 그것은 정부 소유가 아닌 은행가들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1910년 모건이 동맹들은 조지아주의 지킬 아일랜드의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9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훗날 연방준비제도 가들 기관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은행가들이 국가의 통화법을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것을 알았기에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중앙은행이라 부르지 않고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나누었으며 월스트리트가 소유하는 대신 정부위원회가 감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민간 은행가들에게 있었습니다. 각 지역 연준은행은 회원은행들이 소유했고 이 회원은행들이 지역 이사회를 선출했으며 이들이 다시 연준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뉴욕 연준은 모건이 회사를 포함한 거대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직접 통제했습니다. 1913년 의회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고 비제더든 다시 한번 확장되었습니다. 연준 설립 이전에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은행들이 보유한 금이나 자본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생긴 이후 그 한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은 그냥 허공에서 새로운 돈을 창조하여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미래의 납세자들이 그 빚을 영원히 갚아나갈 것이라는 약속만을 담보로 말이죠. 이제 무한루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고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그것을 삽니다. 그 이자는 연준의 주인인 민간은행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최종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계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1970년대 패터슨이 만들고 로스차일드가 확장했으며 모건이 완성한 이 시스템은 전 지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이 덫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979년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합니다. 당시 미국은 10%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볼커의 해결책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고 수준인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금융충격요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 세계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특히 달러로 빚을 내어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개발도상국들은 하룻밤 사이에 이자 부담이 3배로 폭증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시티은행, 체이스 맨해튼 같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모두 파산하면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볼커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구할 것인가. 그는 시스템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은 익숙한 이름,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였습니다. IMF는 이들 국가에 구조조정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명분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속의 덫이었습니다. IMF는 이들 국가가 미국과 유럽은행에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국가들은 공공지출 삭감, 국영자산의 민영화, 핵심 산업 매각, 시장 개방 등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금융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이전이었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조가 조정되었을 뿐 영구적으로 갚아야 할 멍해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볼커의 혁신이었습니다. 결코 상환될 수 없고 오직 재융자들 뿐인 빚. 이 순간을 겪으며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1997년의 외환위기, 즉 IMF 사태라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역시 똑같은 메커니즘 하에서 국가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며 주권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볼커가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했던 그 논리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통제와 지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설계자들을 모두 모아봅시다. 패터슨은 빚을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빚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건은 빚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볼커는 빚을 탈출 불가능한 지배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건축 설계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부채는 43경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상환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설계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빚은 누군가의 자산이고 모든 이자 지급은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미국 정부가 1년에 이자로만 지출하는 돈이 1,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도로를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존의 빚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국채를 보유한 거대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되어 다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용하며 지속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세금이라는 이름 대신 부채 상환이라고 불릴 뿐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부가 흘러들어가는 강제적인 시스템이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영원히 잠가버리는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빚을 다 갚아버린다면 경제는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돈 자체가 정부의 빚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빚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집니다. 통화 공급이 증발하고 시장은 붕괴하며 은행은 파산하고 무역은 멈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상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차입을 요구할 뿐입니다. 빚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 바로 이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300년에 걸쳐 완성된 하나의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정부, 모든 중앙은행, 모든 시민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비드로 지어진 세상에 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월세를 내면서 말이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이 지식을 주변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입니다.